됐으면 7시입니다. 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뭐 붙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네 7시입니다. 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네, 고품격 AI 세미나, AI 프렌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장영재 교수님 실험실에 쳐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쳐들어왔고요. 저희가 갑자기 무작정 쳐들어왔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장영재 교수님의 스마트 팩토리와 AI 이 주제로 세미나와 함께 또 실험실을 저희가 탐방을 왔어요. 그래서 실험실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로 그 반도체 물류 이송 장치를 직접 이렇게 설치한 실험실을 놀러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명재 교수님 그러면은 일단 세미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유 박사님. 저희 지금 몇 분 같이 계시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쳐들어오셨습니다. 뭐 분위기는 뭐 치킨하고 맥주라도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은 요즘 뭐 AI가 워낙 많이 뜨니까는 그런데 AI의 이러한 그 제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기 보시는 지금 현재 저희 연구실 실습실 새로 세팅했습니다. 좀 이따 어떻게 뭐 실습실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도 조금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발표를 할 때 제가 늘 저희 연구 철학을 공유를 드리는데요. 네. 저희 철학은 첫 번째로 사냥을 하려면 동물원이 아닌 정글로 가라. 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이 연구실에서 제발 장난감 이런 거 만들지 말자. 제대로 된 거 만들자.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공학이라는 것이 사회 임팩트를 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네. 그래서 실질적인 공학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현실에 산업에 직접 기여가 있는 공학, 기여가 없는 공학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뭐 저도 사실 뭐 학부부터 해서 쭉 공학을 해왔고요. 네, 그런데 가끔 아쉬운 거는 이게 요즘 조금 더 요즘 더 이 공학의 그 진정한 의미 전달이 학계에서 잘 안 된다는 느낌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하면요. 이 연구에서 이론이 정립되고 그러한 이론이 이제는 산업계로 간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혁신적인 이러한 이 공학은 현장에서 늘 나왔습니다. 그 에디선이 전구를 발명하고 난 다음 10년이 지나서야 MIT 공대에 최초로 전기전자공학과가 생겼습니다. 즉 전기전자공학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전기전자공학을 연구해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전구가 발명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이 첫 유인 비행을 했을 당시에는 항공학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리고 저는 뭐 학부를 항공학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때 이 뱅크턴이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좌우로 드는 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그때 규명을 못했어요, 이 턴을. 그냥 배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 그걸 기반으로 이 항공도 비행기도 그렇게 러더 턴만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이 뭐 실패를 했는데 이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 인사이트를 찾은 것이죠, 그거는요. 그리고 유인 비행은 성공을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만큼 이 현장의 공학이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학문의 창출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러한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 이 학계에서 현장 경험이 이러한 그 감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제조가 연구의 핵심인데 연구를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조는요.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자동 분리 반송 시스템 공장에서 이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실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투자해서 드디어 최근에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카이스트의 첨단 제조 지능 혁신 센터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이 실제 반도체 공장에서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그 외부인들이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가서 볼 수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그런 시스템, 실제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 교구로 제작된 게 아니고요. 네, 그건 한 15개월 들여서 저희가 이제 이 기부를 통해서 이 실험실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은 이런 반도체 반송 이송 장비 OHT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위에서 이러한 그 장비와 장비 사이에 낫을 그 이동시키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영상처럼 위에서 이렇게 떨어주죠. 네, 일종의 뭐 택시 같은 겁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택시를 부르면은 빈 택시가 와서 여러분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가듯이 여기서 이런 장비가 와서 이러한 이 낫이죠. 이 안에 웨이퍼가 들어가 있는데요. 낫을 실어다가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장비고요. 이 밑에는 또 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입니다. 네, 자율주행으로 쭉 움직여서 이 또 목적지, 이제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 그라운드로 이제 이동하는 장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물류 쪽은 이제 100%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실험을 위해서 저희가 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러한 알고리즘이 실제 이런 시스템에 적용돼서 이 테스트 해볼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센서들을 또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이상 징후 감지나 아니면 이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실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강의라기보다는요, 오늘 이 모임의 목적은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가, 네, 그리고 그 스마트 팩토리에 그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뭐 요즘 인터넷 보면은 뭐 정보는 대부분 다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물 건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기업들, 그리고 실제 제 연구진이 직접 연구한 사례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스마트 팩토리 하면 한동안은 저기 아디다스의 저 스피드 팩토리라고 막 그렇게 막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뭐 아디다스에서도 그거를 이 포기를 했죠, 그 시스템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작부터가 저는 뭐 스피드 팩토리 직접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 실제 가보면은 첫 한 시간만 거기서 있어 보면은 이거는 마케팅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이리저리 그냥 뭐 와전되고 또 미디어에서 막 소개를 하다 보니까는 또 여기 마케팅으로 또 하다 보니까는 좀 과장도 많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스마트 팩토리 대명사처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실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실제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현장을 알면은 그 현장에서의 이슈를 파악을 바탕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할 수 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실제 작업한 사례를 몇 개를 우선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W 케미칼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이것도 논문을 냈기 때문에 인터넷 좀 검색해 보면은 어떤 업체인지는 아실 건데요. 네.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연구팀이 이쪽 케미칼 팀의 요청으로 그래서 과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쪽 팀에 이제 저희가 과제를 할 때 저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다양한 개선 업무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뭐 알고리즘 또 뭐 이 고도화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도 하지만은 제일 첫 번째는 저희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현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문제가 재고가 계속 늘어나요, 재고가. 네, 재고가 늘어나는데, 그런데 재고가 늘면은 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재고가 늘면 일단 비용이 증가하고, 재고 비용이요. 대신에, 단점은요. 그런데 장점은 고객이 물건을 이제 사러 오면은 재고가 있으면 재고에서 바로 꺼내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의 리스폰스는 빨라집니다. 공급 사슬망의 CM의 핵심인데요, 이거는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상하게도 재고는 늘어나는데 고객의 딜리버리가 계속 늦어져요.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과연 그게 무슨 문제인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재밌게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일단은 무슨 범인을 찾듯이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맞냐 아니냐를 계속 증명을 해가면서 그냥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희들이요. 네, 그래서 찾고
그리고 실제 그리고 다행히도 이 기업이 그 전통적인 굴뚝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꽤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그 작업을 통해서 실제 재고도 낮추고 고객의 리스판스 타임, 그래서 고객이 주문하면 그 납기를 준수율을 70% 정도에서 거의 한 9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그 마이크론 사례인데요. 저는 그 카이스트 부임하기 전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몇 년 근무했습니다. 현장에 있었고요. 네, 그런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그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장비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되면은 한 20분이 걸린다.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이 장비를 잘 몰랐을 때는 이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뭐 20분이면은 정확하게 20분에 딱딱딱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 어떤 건 26분이나 걸리고 어떤 건 17분 만에 나오고 어떤 것도 패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이냐. 네. 그런데 처음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제가 이거를 원인을 규명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 나오는 반응이 별로 다들 좀 시큰둥했어요. 아니, 우리 장비 20년 동안 썼는데 별 문제 없었다. 20분 나오면은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 좀 평균 20분이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굳이 다 알아야 되냐. 네, 그런데 이, 그, 뭐 데이터를 이렇게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프로젝트는 진행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가진 10년 중에 하나는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는 털어서 안 나온 데이터는 없다. 이게 뭔가 디지털 사회에서는 털면 뭔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설사 원인을 찾아도 아니 평균 20분 나온 거나 그냥 지금 문제 없는데 그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냐. 예, 그런데 뭔가 이런 것들을 뒤져보면은 거기에 또 그 덩굴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엄청난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다라는 신념하에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 장비 안에 로그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로그 데이터라는 건 이 장비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장비 업체가 우리 장비는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해서 디펜드하기 위해서 그 쌓아놓은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사실은 이 엄청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으로 이 장비 안에 그 이 로봇이 8대가 있어야 하네요. 로봇이 서로 이제 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막 진행을 하는데 이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으로 프로세스를 그려봤어요. 프로세스를 그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에서 그 뭐라 그러죠? 처음에 종합병원에 가면은 일단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치의를 뵙고 주치의들을 뵈러 갈 때 만약에 내과로 가면 내과로 가서 내과에서 또 저 왔습니다라고 다시 또 등록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내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 방사선과로 가고 그게 거기 원래 프로세스는 그게 또 거기서 또 면담을 하는 게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정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를 늘 따르진 않습니다, 이게요. 네. 그 이유가, 실제 일을 해보니까는, 이거는 뭐, 이 스텝은 스킵해도 되겠다. 아니면 오히려 이 순서를 바꾸는 게 더 낫겠다. 일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으로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빼보니 이렇더라고요, 이게요. 실제 진행은요. 예, 그만큼, 다양한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틀어지면서 나중에 시퀀스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 이 로봇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와 지금 상황이 완전 달라지게 되면 로봇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하게 하면서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또 개선 작업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아까 있는 그 장비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장비들, 그래서 개선 전과 개선 후에
이 안에 프로세스 돼서 나오는 시간들 보면 훨씬 더 적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한 12% 정도 절감하는 업무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러한 장비가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장비가 서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비가 그 하드 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쓰는 가전처럼 이 뭐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됐다 그럼 다시 리부트해서 쓴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렇게 갑자기 다운이 돼버리면은 다시 제자리 맞추는데 뭐 짧으면은 한 하루 이틀, 길면은 일주일도 걸립니다. 이거는요. 예. 그런데 뭐 보통 한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는 하드 다운이 생기기 전에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 달라지는 걸 저희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는 결국은 가격이 한 2, 3불 정도밖에 안 하는 센서가 먼저 고장이 나고 그 센서가 로봇들의 움직임을 꼬이게 만들고 그게 이제는 소프트웨어 페일리어로 해서 전체적인 장비 다운을 일으켰다. 그런 원인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일단은 요 센서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이제 패턴이 바뀐다 그러면은 빨리 장비를 좀 액티브하게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인사이트도 찾았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론 사례고요. 그 다음에 또뭐 S중공업 뭐 이름이 너무 좀 그냥 보면 나오는데 예. 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재밌게 또 프로젝트 한 건데 이거는요. 물량의 배분입니다. 한 업체 협력업체 이 중공업의 야드에 가보면은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일감을 계속 그쪽에 공급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야드에서 이러한 그 대부분이 파이프인데 이 파이핑인데 그 파이핑 같은 것들을 일단은 다 다시 또 조립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 선체에 그 모듈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협력업체 어떤 협력업체는 일이 너무 몰려있고 어떤 협력업체는 또 일감이 모자라고 그런데 이 수십 개의 협력업체의 물량 배분을 이 몇 사람이서 수작업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떤 업체의 물량이 막 쏠리고 또 어떤 업체는 또 그 업체들마다 또 가지고 있는 장비의 카파가 또 다 다른데 그런 정보가 다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한때 저희가 조선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요. 그때 이 야드에 일단 일감이 많이 없을 때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협력업체들의 장비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이러한 생산 최대 생산량 그 카파를 모델을 만들고 과거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이 협력업체의 카파를 모델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요. 그래서 수주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협력업체한테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고 이 업무를요. 어떻게 받아야 될 트래킹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 거의 시범 상황까지 가서 이제 저희 실제 효용까지도 측정을 해가지고 꽤 성공적으로 끝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물류 자동화 반송 시스템인데 이 사례에서는 좀 이따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그 위 사례들의 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가장 핵심 공통점은 일단은 그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네. 그 연결이라는 것이 뭐 이 데이터로 연결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프로세스가 연결되고 프로세스가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여기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가 많은 분들한테 이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키워드를 좀 뽑아보면은 뭐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트윈,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AR, VR, 그리고 5G, 클라우드 컴퓨팅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요. 네, 뭐 좋습니다. 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전에 잠깐 스마트 시티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근처에서도 뭐 세종시에서도 스마트 시티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막 누비고, 그리고 IoT가 미세먼지를 24시간 감지하고, 그리고 AR 장비로 건물의 정보를 인식하고, 뭐다 좋죠. 네. 자, 그런데 주차 공간은 늘 부족해서 불법 주차는 일상이고, 아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 공간은 없고, 그리고 상가 밀집 지역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막 치가 진동하고, 이거라면은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요. 네.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AI를 활용하는 AGV는 뭐 원료를 자동으로 반송하고, IoT 장비가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AR 장비로 작업자 장비를 유지 보수하고. 네. 자, 그런데 제품 납기에는 늘 들쑥날쑥하고, 품질 이상을 파악하는데 몇 주가 걸리고, 사업 장에는 안전사고는 늘 발생하고. 네, 그러면 이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없겠죠, 이거는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자면요. 앞에 이야기 드린 거는요. 일단은 앞에 사례들을 연결성, 자동화, 지능화, 제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도시화하면 저는 이렇게 그리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마트화 팩토리인데, 일단 팩토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팩토리가요. 네. 그리고 팩토리가 제조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죠. 시스템의 의미는 예,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장비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장비와 장비를 그 물류를 반송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 거기 IT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큰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숲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제조 도메인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이 공유가 돼야 되고, 이러한 지식이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가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요. 그리고 스마트에는 이제 자동화, 연결화, 지능화로 보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물리학에서 그 F 이퀄 MA, 그리고 뭐 E 이퀄 MC 스퀘어, 이런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 시스템에도 이론이 있습니다. 네, 이론이요. 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을 무시하고 IT 시스템부터 본다라는 것은 뭔가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왜 물류가 지금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지, 공장 내에 이 제공이라고 하죠. 만들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장비에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다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자동화, 연결화, 지능화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연결화부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요. 네. 그래서 연결이라는 것이 지금 뭐 센서와 센서를 연결한다. 그것도 연결이지만요. 일단은 프로세서와 프로세서의 연결, 그리고 조직과 조직과의 연결, 그리고 IT 시스템과 IT 시스템과의 연결. 이것도 연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는 설계는 설계 조직, 그리고 생산은 생산, 그리고 제품의 유통은 유통, 서비스는 서비스. 다 부서마다 아레날이 다르고 조직도 다 달랐어요. 마치 완전 다른 회사처럼. 근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 맨 위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그 밑에서 이제 하이어라키 구조로 딱딱딱 물고 떨어져서 거기에 전체적인 조직이 각을 갖추고 일을 하는 그것이 가장 정보통신이 발전하지 않았을 시대에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동차 고장이 났다. 브레이크에 고장이 났다. 아, 그런데 브레이크에 고장 나서 사고 나는 게 갑자기 빈도수가 좀 올라간다. 그럼 뭔가 이제 시그널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생산이 잘못된 건지, 유통상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고객이 잘못 쓴 건지, 그걸 밝혀내라. 그러면은 조직이 이렇게 따로 돼 있으면은 조직 절대로 못 밝힙니다. 서로 이제는 충돌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설계는 잘못한 거 없다. 생산이 잘못했다. 생산이 왜 잘못했냐? 여기 유통상에 뭔가 문제가 있던 거다. 그럼 유통상에서는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이거는 고객이 정말 차를 엉망으로 몰았다. 서로 싸우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완전 사태까지 간 게 토요타 2008년도에 토요타 브레이크 이 사태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데 조직을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정보통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런 장벽이 없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요.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 그다음 장비와 장비, 그리고 연결, 통합.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프로세스가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지만 기술이 있다면은 그 기술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면 또 프로세스가 새로운 혁신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연결해서는 또 실제와 가상현실의 또 연결 또 다른 연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결화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네. 그래서 그 자동화에는 뭐 설비 자동화, 그래서 물류의 이동을 과거에 사람이 하는 것을 이제 기계가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이제 수작업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이제 자동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잘 아시죠? 그 다음이 지능화입니다. 지능화.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엄청난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능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동화와 지능화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 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 뭔가 요즘에 AI다. 그럼 AI가 지능화 이 지능화고 자동화는 그럼 옛날 거냐?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경계는 모호하지만요. 이게 뭐 지금 최근에 뜨는 최신 기술을 쓴다 해서 이게 또 더 나은 뭐 지능화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잘하는 건 컴퓨터가 못하고 컴퓨터가 잘하는 건 사람이 못한다. 그래서 뭐 어떤 복잡한 연산은 이미 컴퓨터가 수십 년 전부터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제는 뭐 개 사진이냐 고양이 사진이냐 이런 거 판독하는 거 이제서야 이제는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자동화라고 보면은 보통 이제 매뉴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인식의 영역들, 이런 영역들, 그리고 이 사람이 투입이 되면 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동화 영역에 속하고 또 사람이 투입돼도 그 사람의 그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능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화, 지능화의 이 바운더리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자동화가 됨으로써 또 특히 또 인지과학, 그 퍼셉션의 이런 테크놀로지, AI에서 발전을 하면서 이게 또 지능화를 또 가속시킵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어떤 패턴을 바탕으로 이 문제가 있냐, 고장이 있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 판독을 하는 게, 근데 여기에 이제 복합적인 이슈들이 또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 매뉴얼하게 아니라 이게 자동으로 되면 그것이 이제는 이 장비 데이터가 물려서 또 장비의 로그 데이터가 물려서 어느 시점에 어떤 장비가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패턴과 장비 데이터를 같이 연결시켜서 어떤 장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찾는 그런 방법들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일까? 네, 반도체 공장을 보자면요. 일단은 그 제조의 구성 요소,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제조의 구성 요소를 보통 사람, 프로세스, 가공품, 설비라고 합니다. 사람, 맨, 프로세스, 메서드죠. 그다음 가공품, 마테리얼, 그다음 설비, 머신. 그래서 4M이라고 어떻게 그 말을 만드셨던데요. 예. 그런데 어쨌건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것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되고, 그리고 좋은 공정은 열심히 해가지고, 또 프로세스 만드는 사람 열심히 해서 만들면 되고, 그 다음 가공품, 좋은 가공품, 최대한 좋은, 싼 가격에 좋은 가공품을 가져오는 게 좋은 거고, 그다음 설비는 최대한 뭐, 노력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걸 가져오는 게 좋다. 그래서 각자 다 잘하는 것이 전체가 다 잘하는 것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거는요. 네.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스마트 팩토리, 요즘 이제 제조에서는 이 제조의 사요소 플러스 물류 자동화 설비, IT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가 추가가 됩니다. 즉, 추가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들이 있음으로써 뭐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반드시 있고 있어야만이 경쟁력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자, 의미가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서로서로 연결이 안 돼 있고 각자 한다. 그러면은 각자 다 열심히 해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1.8이 되고, 즉 계속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될 수밖에 없는, 노력을 해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시너지가 나면, 시너지란 게 그렇죠.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시너지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경쟁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네.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 조금 잘하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경쟁력의 차이를 불러온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뭐 이 단순한 점진적인 그런 그 발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그 경쟁력을 가속시키고 그는 하나의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스마트냐. 네. 그 스마트를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스마트 한다라는 건. 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생산 라인에서는, 네. 그래서 왜 이 장비가 현재 이 작업을 진행하는가, 그 명확한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현재 공장 내에 적정 제공, 윕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인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제품의 생산률을 뭐 몇 퍼센트 증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병목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제 발생한 수요 불량의 문제가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네. 그래서 공장 운영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을 정확하게 1시간 내에 데이터로 정리할 수 있는가. 네. 이 질문들은 제가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를 추구하는 이 목적 설정하고 이러한 그 과제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사전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활용되는 질문들입니다, 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CEO로부터 현장의 작업자들까지 같은 데이터와 같은 근거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자, 공장을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빵 터지십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제주의 가장 또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현장에서 보는 기준 데이터와 사장님이 보는 데이터가 다 달라요, 이게요. 네. 진짜 다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보는 건 나는 기준 데이터 이걸로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근데 사장님한테 보고되는 것도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요. 누가 보고를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이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게 서로가 다 다르다 보니까는 부서마다 다르고, 또 이 작업장마다 다르고, 공장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고, 온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가 됨으로써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서로 온라인을 시키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젠 이런 IT 시스템들 덕분에 다양한 이제 위에 실제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왜 스마트 팩토리를 알아야 하냐? 네. 네. 공장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이젠 뭐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경쟁력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예. 그렇지만은 그와 다른 예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이 거기입니다, 요즘은요. 자동차요. 네. 사실 뭐 정말 탑 브랜드나 정말 저가 브랜드나 거의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 같은 리소스를 투입을 하더라도 더 나은 아웃풋을 낸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늘 뭐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이 슬라이드인데요. 결국은 사실은 프로세스 혁신이 일단 중요하다. 기술도 중요하지만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삽질로 토목공사를 냈지만 이게 어느 날 뭐 포크레인이 등장합니다.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뭐 AI 같은 기술. 자, 그럼 다들 회사는 너도 나도 포크레인 기사 찾고 포크레인 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포크레인 기사가 많고 포크레인이 많아도 토목공사하는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죠, 이거는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게요. AI 기사가 된다. AI.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판을 끓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AI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각각의 도메인별로 그 판을 서로 그릴 줄 아는 그러한 아키텍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려면 이제 기술도 알아야 되고 도메인 지식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그냥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대충 그렸는데요. 이거를 각자 도생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러한 이 ICT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각자 잘하는 것. 그런데 아무리 각자 잘해도 노력한 만큼 아웃풋은 어느 정도 세츄레이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ICT 시스템들이 이제 있음으로써 실제 이제 제조 도메인, 제조 시스템, 예, 그래서 이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저는 박사학위를 이쪽 제조 시스템을 했는데요. 그 제조 시스템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서야 이런 이론들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거는요. 예. 매니팩처링에서 이러한 그 제공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오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이 시간에 이때 해야 되고 그게 이제는 구축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그 도메인 지식, 제조 시스템 기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ICT 기술이 서로 융합한다면은 실질적인 진짜 게임 체인저. 그래서 서로 이제는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스마트 팩토리에서 AI인가? 네. 이 AI의 의미는 일단은 뭐 데이터가 증가하고 그리고 사실 제조 쪽이 다른 곳에 비해서 이 데이터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 반도체나 아니면은 이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애퀴지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비용이 줄어들기 점차 하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여기 연구실에서 엄청난 많은 뭐 센서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추가적으로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도 이제 IoT 장비들이 이제 그 구축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비용이 거의 뭐 많이 들지 않고요, 요즘은요. 네. 그런데 이 또 AI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조의 특성상 정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교를 하자면요. 뭐 교통요. 교통은 벽뷰가 있고 교통은 이제는 지금 빨간 불일 때는 서고 파란 불일 땐 간다. 그런데 빨간 불일 때 차가 지나가. 그럼 얘는 교통 위반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명확합니다. 교통은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이 실제 이제 이 불량을 그 대부분의 불량은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장비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누가 이걸 이상하다고 제가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장비가 돌아가는 게 뭔가 소리가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르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세워야 되냐 말해야 돼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아, 이거는요. 즉, 이 논리적으로 이거를 지금 딱 특정 지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러한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정형 데이터가 엄청 많이 생성됩니다. 이게 소리, 사진, 로그 데이터들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그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조에서의 AI 활용을 보통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품질 관리, 두 번째는 설비 관리, 그리고 자율 운영. 그리고 대부분의 요즘 뭐 스타트업들도 제조 스타트업들도 많은데요. 대부분은 이쪽 품질 관리 쪽에 한 90% 쪽은 품질 관리를 많이 좀 합니다. 네, 그래서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비전이죠, 비전.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이제 눈으로 다 보고 수작업으로 판별했던 것들을 이제 비전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쫙쫙쫙 골라주는 것들. 그리고 저희는 뭐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또 한국 타이어랑 또 같이 이 협업을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비전을 통해 가지고 이 타이어의 마모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이 불량을 검출하고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 반도체에서는 이제 웨이퍼가 이런 그 사람이 봐야지 알 수 있던 것들이 이제 비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그 이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 또 한편으로는 이 불량이죠. 뭐 그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저기 그 일반 생성에서는 이 그
저희가 이제 뭐 클래시파이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리고 그런데 이 제조에서는 이 정품 데이터는 많아요. 그래서 99.9%는 정품이고 나머지 0.01%가 불량인데 그러면 이 데이터 언밸런싱이 문제죠. 그래서 불량을 일부러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테크놀로지로 불량을 막 생성해내요, 이게요. 예.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요. 과거에는 그냥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 랜덤에서 만든 게 사람 진짜하고 그렇게 이 미묘한 차이를 못 만들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요즘 이제는 제너레이티브 테크놀로지로 실제로 분량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한다. 그래서 제조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 하나의 그 브렉스루를 이뤘습니다, 이거는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설비 관리입니다. 설비라는 게 이 그 설비 장비들이 그 이 사전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후 정비 고장이 나면은 고치는 거예요. 이게 사후 정비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예방 정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간을 정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아니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래서 예방 정비를 통해 가지고 한번 기계를 한번 싹 다 정비를 하고 다시 한다. 그런 방식이고요. 근데 뭐 비용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이제는 또 거기서 또 진보한 것이 상태 기반. 그래서 컨디션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얘는 지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상태를 바탕으로 컨디셔널 베이스드 메인터넌스 상태 기록을 쓴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상태를 사전에 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되면은 그 상태가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도 그러면 한 다음 주쯤에는 얘가 좀 문제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액티브 메인터넌스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예지 보존. 이제는 고장이 나면 스스로 이제는 고쳐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쓰는 장비들 중에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장비일까요? 프린터, 프린터들. 네. 그 프린터들이 과거에는 이 장수를 몇 장 이상 되면은 일단은 뭔가가 이제는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고급 이 오해기기는 이 시그널이 왔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는 이 스스로 알아서 이 센서가 뭔가 이상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잼이 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하라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요즘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스스로 이제는 한번 리셋을 해주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 오해기기 같은 경우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실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 그래서 이 장비의 이제 진동을, 과거에는 진동 데이터, 그래서 프리퀀시 애널리시스 아니면은 이 그 프리퀀시 도메인이나 아니면 타임 도메인으로 했지만, 오히려 이것들을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 이런 것들 바꿔줘가지고, 또 판별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또 뭐, 이 증폭 기술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양한 기술들이, 그래서 이게 사람이 감으로 뭔가 미묘한 차이를 이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특정 장비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생산성, 다양한 데이터들,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버려졌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나오는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제너레이티브 테크놀로지 그래서 뭐 컨볼루션 오로 인코더 아니면 뭐간 같은 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애매모호함을 학습해서 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그냥 뭐 디지털 장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 장인이죠. 장인은 이걸 뭐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감을 통해서 뭔가를 찾는 것들을 이제 디지털화한다. 그래서 디지털 장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운영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아까 보시는 이런 장비들 그래서 이게 한뭐 1000대 이상을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이스로 알고리즘 그래서 최단거리 알고리즘만 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그 최단거리로 가면은 이 그 혼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최단거리 서로 최단거리를 간다면요. 자 그러면 혼잡이 생겼을 때 이제는 좀 더 다른 거리를 간다. 다른 라우팅을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혼잡을 어떻게 정의를 하겠어요? 여러분 혼잡이랑 개념은 다 알지만 그걸 정의하라면 힘들어요 이게요. 아니 그러면은 이
비클 밀도가 높아지면 혼잡인가? 그럼 평소 때 5대인데 이게 단위 면적당 5대에서 7대가 혼잡으로 해야 된다? 아, 그런데 그러면은 6대는 왜 혼잡이 아니고 7대 혼잡일까?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강화학습으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애매모호한 것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AI 프렌즈도 몇 번 좀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요. 이미 논문도 나왔고요. 여기도 보시던 것과 같이 이러한 그 혼잡을 스스로 알아서 일단은 해결하고,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던 것과 같이 또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제가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습 정체 구간을 기존에 있는 방식은 있었지만 저희가 개발한 방식은 이 상습 정체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어떻게 그 혼잡을 만들어 봤어요, 일부러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교통 정리를 막 했을 때 혼잡이 그래도 막 생기는데, 사람이 여기서 뭐 개입을 해서 혼잡이 생기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스스로 알아서 혼잡을 피하기 때문에 혼잡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 났다 중간에, 그러면은 이 엔지니어들이 막 들어가서 이걸 혼잡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날밤 새고. 그런데 이게 해치지 못돼요, 이게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거는 사람 개입 없이도 바로 그냥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는 학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CPU 로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CPU 이 로드를 보면은 그 CPU가 일단은 CPU 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균 반송에서 디시전을 내리는데 0.4초인데 저희는 이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0.04초,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고, 또 마찬가지로 LCD나 OHT에 쓰는 이러한 그 장비들, 이런 장비들도 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생산성 효율을 한 뭐 몇 배를 향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요거는 저희가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L사의 그 디스플레이에 실제 POC까지 다 마쳤고요. 그래서 검증을 했고 효용이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 도장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요 디지털 트윈입니다. 자, 디지털 트윈 요즘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뭐 가장 잘 아는 디지털 트윈이 뭐 이 스크린 골프, 그리고 아니면은 그 이 내비, 그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서로 연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네, 만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디지털 트윈의 진화는 시뮬레이션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시뮬레이션은 현상을 보고 누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는데 현상과 가상이 연동은 안 돼요. 시뮬레이션 따로 돌아가고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돌아가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러한 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서로 연동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그럼 연동하는 뭐가 좋은데 뭐가 좋으냐? 네, 뭐 다양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는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다음 영화의 공통점 아세요? 이 영화의 공통점. 네. 첫 번째는 블레이드 러너. 그 AI와 이 그 공상과학 영화의 새로운 장르를 연 영화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공각기동대. 네. 그래서 만화를 많이 보신 분은 바로 아시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토탈 리콜. 이것도 뭐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또 획을 그은 영화였죠. 자, 위에 셋만 보면은 단순히 그냥 그 공상과학 영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밑에 영화는 인터넷 션샤인 영화죠. 멜로 영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메멘토. 네, 기억에 대한 맞습니다. 기억이요. 맞아요. 기억이에요. 그렇죠. 이게 메멘토부터 딱 이게 뭔가 이 클루를 드리는데, 사실은 메멘토는 기억이 확실한데 네, 맞죠. 다른 것들이 기억이었다라고. 근데 이 영화를 자세히 보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영화를 보면요, 기억 조작이 다 나와요. 기억 조작. 공각기동대에 이 로봇들이, 자, 그 사이보그들은 기억이 없어요. 자기가 사이보그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주입시켜서 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뭔가 뭐냐면요, 저희가 그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OHT, 그리고 여기 나온 그 시스템들, 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베스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바보예요.
그런데 이 OHT를 일단 갖다 쓰십시오. AI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한 10년만 돌리면은 스마트해질 거예요. 하면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 환경 속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10년 동안의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기억을 조작해서 만든 거죠. 그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현장에서 돌아가다가 내가 배운 건 좀 다르다.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또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학습을 확 그냥 빨리 또 시켜주는 거죠. 이거는요. 연동해서.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계속 연동해서 재학습시키고 현실에서 학습되고 가상에서 학습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과거가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준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은 예, 비유인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배운 거는 제가 이 성공 스토리만 이야기하지만은 실패는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근데 한 번 걸리면 진짜 제대로 걸리면은 이거는 이게 제대로 되면은 논문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벤치마킹보다 10%잘 된다 이러면 논문 쓰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2배 잘 된다 이러면은 학회에서 사기꾼 소리 듣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워낙 오죽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직접 찾아가면서 워크숍까지 했어요, 이걸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한번 걸리면은 진짜 엄청난 혁신이 가능하다라는 것. 네. 그리고 대신 도메인 지식이 진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강화학습을 쓰는데 저희는 일단은 시뮬레이션 특히 또 강화학습이 한때 우리 이 AI에서 막 붐이 일었잖아요. 예. 그 알파고 이후로. 근데 또 요즘 이제 거품이 또 확 식었어요. 이유가 이 게임이나 뭔가 나겠는데 실제는 어렵다. 이게 왜냐면요. 시뮬레이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뭐 그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러한 것들은 그 게임 그 자체가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해줘요. 그런데 실제 이제 강화학습을 쓰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을 가상현실로 만드는 모델링 기술이 있어야 돼요. 모델링 기술이란 뭐냐면은 실제로 똑같이 만든 게 모델링이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서 핵심이 뭔지를 보고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굉장히 알트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술, 그 다음 최적화 기술이 깔려져야 됩니다. 이 최적화 기술이 기본으로 깔려지지 않으면 최적화 기술이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와도 잘 된지 없는지 몰라요, 이거는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AI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도저히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해석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산업에 쓰는 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시전이 내더라도 이 그라운드 트루스나를 알면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종의 세이프티넷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최적화 모델링 기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기술, 그리고 공학적인 도메인 기술, 이 합쳐져서 AI 기술, 강화학습 기술이 합쳐져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매니지먼트, 구성원들의 이해가 필수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는 사람이 스마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뭐 1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뭐 이거 뭐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은 뭐 일단은 제조에서는 다양한 기술의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AI 연구의 한계점, 뭐 제너럴 AI 쪽의 연구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왜 학교에서 어플리케이션 연구가 저희가 조금 뭔가 찬밥 신세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게 뭔가 그 제너럴라이즈 시키는데 근데 스페셜을 알아야지 공동 분모를 쳐서 제너럴을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스페셜을 모르고 무조건 제너럴을 한다. 그거는 조금 이 방향이 맞을까? 한번 내시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이슈는 이건 하루 종일 떠들어도 제가 할 이야기 많은데 이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피터 주라크의 이야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3분 초과했네요. 네. 지금 뭐 되게
백동준 박사님 되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까 네. 토요타 브레이크 설명 사례 들으면서 네. 저희도 아침에 팹에 출근을 하면 네. 24시간 돌아가는 팹이기 때문에 밤새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그 워닝 뜬 것들. 네. 그 사실 생산 라인에서는 개발용 낫도 같이 홀류가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저게 정말 트루 에러인가. 네. 내가 설정해놓은 스펙을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 알람들을 다 해제를 해줘야지 제조에서는 그 생산 라인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설비가 정상이라는 걸 네.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그 18대 공정이 있어요. 뭐 리소그래피, 네. 드라이엣지, 뭐 세정 뭐 이런 거 해서 네. 8대 공정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디펜스하기 바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이 최적화를 전체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네. 부분이 최적화하는 네. 데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각각 8대 공정 엔지니어는 전체 최적화가 아니라 본인의 디펜스를 위한 네. 그러니까 회사의 미션과 온라인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의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저는 제가 생각하는 AI와 기조와의 평소 생각과 교수님의 비전하고 너무 맞닿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이 궁금한 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그 물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그 벤치마크를 예를 들어서 2배 정도를 얻었다고 했을 적에 저희가 사실 알파고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묘수를 찾아냈던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물류 알고리즘을 강학습이 찾아낸 물류 알고리즘을 복기를 해가지고 네. 사람의 언어로 재해석한다고 할 적에 네.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복귀를 저희가 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복귀를 해서 그 복귀를 바탕으로 역으로 룰을 만들고 네, 네. 있었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혼잡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그런데 얘를 강황수로 돌려보니까는 어느 정도 되니까는 돌아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혼잡을 한 6대 정도로 혼잡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한 10대 이상 되니까 돌아가요. 그럼 얘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이 불량한 것들을 좀 잡아준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룰을 만든다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지금, 그 AI를 쓰는 게 너무 불안하다. 그럼 역으로 룰을 만든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역으로 룰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하나의 또, 그래서 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모델을 인핸스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설명 가능한 네, 모델을 그렇죠. 유지하면서.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 가능한 AI라는 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수학적으로 뭔가 안에 신경 네트워크를 해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결과를 보고 역으로 이제는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이 룰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 그런 면에서 좀 큰 의미에서는 또 그런 의미를 해석하지 않을까, 사례가 아닐까.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인공지능하고 휴먼하고 같이 협업하는 이야기들도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휴먼 인 더 룩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똑똑해야지 스마트 공장이 네, 된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휴먼 인 더 룩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컬래버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 가장 쉬운 콜라보레이션은 일단은 첫 번째 디시전은 AI가 내리고 그리고 두 번째 디시전은 사람이 한번 처리를 한다. 그게 일단 가장 뭐 기본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얘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거를 보고 근데 그게 이제 결과가 더 좋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얘는 이렇게 내렸구나. 그럼 나도 룰을 그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이제는 그 AI를 통해 배우는 하나의 또 휴먼 인더 룹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사람이 하고 컴퓨터가 잘하는 거 컴퓨터가 잘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또뭐 협업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방법이겠죠. 그 말씀해주신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를 주신 게 이제 그 장비 안에서 네. 돌아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네. 왜 설비마다 생산 시간이 다 다르냐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 도메인 날리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 중에 이제 퍼스트 웨이퍼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예, 25개 웨이퍼가 통째로 가는 프로세스가 있고 한 장 한 장 가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첫 장에 가는 웨이퍼들은 그 항상 그런 퍼스트 웨이퍼 이펙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프로세스에 동일한 환경에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도메인 날리지가 없이 이런 거를 물류를 설계를 하고 공정을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면은 그런 문제에 좀 장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도메인 널리지가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뭐 AI 툴키트처럼 써가지고 뭐 물론 그런 영역도 있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게 도메인 널리지가 있는 분들이 쓰는 게 답이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먼 미래에는 진짜 뭐 사람이 몰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언젠가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그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쓰는 거지 이거를 그 다음에 그 쓰는 사람 AI 쓰는 사람 AI에 대한 또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렇게 클래시파인 이유를 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클래시파인 하는 거다. 그거 알면은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완전 뭐 그냥 우리가 쓰는 그 뭐 파워포인트 쓰듯이 나는 파워포인트 어떻게 코딩이 돌아가는 거 몰라도 된다 쓰면 된다 뭐 그건 아니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한 이제 뭐 연결성이라든가 자동화 예.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실제로 저는 이제 기계연구원 실내사평가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많이 돌아다니면 예. 뭐 수기로 품질 검사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도 많고 기본적인 전산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안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AI의 그런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수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뭐 굉장히 거대 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미 자동화 설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AI 기술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런 AI 기술의 수혜가 되려면 자동화부터 먼저 좀 돼야 되는 것이 좀 현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역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요즘도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진보된 기술들은 정말 반도체 공장이나 정말 어느 정도 된 기업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야 되냐.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스마트 팩토리 확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느낀 건 뭐냐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 팩토리는 뭐 MES 전선하다 그렇게 해서 뭐 MES 마치 스마트 팩토리가 MES 확산 사업처럼 그렇게 돼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좀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그이 이런 것들 데이터를 쌓아서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 아주 밑단에 있는 제조들 그래서 저기 뭐 시화공단 가면은 그냥 프레스기 하나 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 MES 깐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이 장비가 오늘 작업을 몇 개 했냐 그리고 뭐 누가 작업자한테 일을 맡겨놓고 가면은 이 작업자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내가 그걸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라도 제대로 좀 작업이 되는 거 그것만 알아도 그분들한테 스마트화예요 이거는요. 맞아, 납기 발주만 네, 그냥 파악하고 그런데 있으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요즘은 이제 IoT 장비가 워낙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장비가 이제 통신사고 엮이면서 그래서 그냥 요 장비 하나만 뭐 그 통신사랑 같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6천 원만 투자하면은 그거 공짜로 주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공짜로 기기 다 돌렸잖아요 3G 폰들 네. 그리고 통신사에서 그 모델 쓰듯이 네. 요것만 그냥 달아두면 그러면 여기 PLC 컨트롤러에 그냥 연동해서만 달아주면은 그러면 이게 스마트 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그게 복잡하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카톡 맞죠. 그럼 이게 카톡에서 뭐 한 시간에 지금 네. 한 시간당 20개 했습니다 그리고 20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턴이 다르다 그럼 카톡으로
사장님 이게 조금 어제 다르네요 하면서 그냥 문자 나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렇죠, 현실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레벨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레벨마다 필요한 스마트화가 있어요. 이거는. 네, 네. 그렇게 접근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좀 로우 레벨의 네. 제조업에서 네. 쓸만한 IoT 장비와 네, 통신은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네. 살 수 있는 그런 네. 상태가 돼 있나요? 네. 커머셜 제품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업체 중에 뭐 저기 비컨이라고요. 그래서 요 스마트 디바이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비싼 장비들은 PC에 여러 개 통신 장비들이 다 있는데 이런 뭐 포장기 아니면은 그 저가 프레스기 이런 거는 그런 통신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이제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 비컨이라는 사장님이 이렇게 낸 아이디어고요. 네. 그런데 접점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접점 기술이요. 네, 접점 기술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디바이스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봉제에서 박음질 중에 종류가 많아요 이것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미싱의 이제 전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게요. 제가 한 사례가 아니라 제 아는 그 동료 교수가 한 사례인데요. 근데 그 전류를 보고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오바로 끝인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일자로 간다 이자로 간다 종류 꽤 만들어 전 몰랐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전류 패턴이 있으니까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트래킹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답은 현장이더라고 현장을 알고 AI를 알면은 그러면은 이게 불가능했는데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도 현장을 하고 공장을 시간 날 때마다 공장을 많이 가는데 공장을 갈 때마다 아이디어가 생겨요 사실은요. 현장을 돌아다니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으로 저희 우리나라에서 요즘 제조 쪽에 그 벤처 스타트업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센서를 개발했다. 그런데 센서를 성능도 좋고 그런데 어디에 쓸까?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이 제조 산업의 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기술에 투자를 하는 쪽은 서비스보다 제조가 많거든요. 그럼 스타트업에서 이걸 제조 쪽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친구들이 다 많은 친구들이 제조를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기부의 제안이 이 스타트업을 위한 제조 교육 이거 좀 필요하다. 서로 간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조업들도 제조업도 필요하고 서로 간에 매칭. 그래서 그게 매칭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또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더 그걸 본다는 말처럼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나는 카카오뱅크랑 일을 한다 하는데 외국에 나가면 카카오뱅크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한국에서 삼성이랑 일을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서로 같이 써보자 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일단 제조업의 그 스타트업의 그 제조 스타트업은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러한 그 AI 스타트업들이 제조 쪽에 활용을 하면은 제조에 대한 교육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매칭 이런 것이 좀 잘 되면은 글로벌한 스타트업들을 많이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데이터를 결국 취득한 다음에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프로세싱을 요즘 엣지 컴퓨팅이라는 걸 해가지고 현장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로도 보낼 수도 있을 거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그 로우 레벨의 제조 현장과 아니면 첨단 제조 현장과 이렇게 그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그때마다 컴퓨팅 환경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그런데 그 엣지 컴퓨팅은 일단은 엣지 컴퓨팅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요. 과거에는 엣지 컴퓨팅 자체랑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거는요. 엣지 컴퓨팅이 쉽게 말해서 그냥 작은 컴퓨터 하나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는 이 센서를 다 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통신에 이제 노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엣지 컴퓨팅을 쓰면 되겠다 그냥. 예. 그러면 이제 선택의 초이스가 더 늘어난 거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밴드위스가 되고 이제 로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쏴주는 게 답일 거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어떤 수준까지는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그 윗단에서 특정한 것들은 계속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럼 더 많은 초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초이스가 늘어났다라는 의미로 정답이 해석하지 않을까. 있다기보다는 예, 있다기보다는요.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그 아날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은 뭐 초당이 쫙 쏟아지는 것들. 그런데 거기에서 뭐 다 할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들은 그냥 모아다가 그냥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바로 또 싱크를 맞춰줘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계속 또 와야 돼요, 그거는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선택의 초이스가 많아질수록 이제 또 다른 기술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희들도 지금 여기 이제 센서를 지금 좀 달았거든요. 지금 또 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근데 거기서도 지금 이제 이 이슈가 센서를 어디에 달아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데이터는 다 쏴줘야 되고 어떤 거는 모아서 그냥 알아서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서 전력. 어떤 액션을 줘야 될까? 예. 아까 전력도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전력 데이터도 있고 또 아날로그 진동 데이터도 있고요. 파워 공급하는 거, 센서에 파워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렇죠. 예. 다행히 이런 장비들은 이 자체에 이제 파워가 있기 때문에요. 예,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이제 파워를 또 공급해주고요. 네, 다행히. 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제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 이런 장비를 만들려면은 사실 여기에는 이 복합 시스템이거든요. 이러한 주행 시스템도 있고, 이 파워 공급 장치도 있고, 거기에 있는 로봇 암도 있고, 모터도 있고요. 그럼 그 업체들이 다 있는데 이런 장비만 있어도 그런 업체들이 실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생산 시설이 있는 파트너 기업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쪽 공장은 실제 공장을 돌려야 돼요. 근데 저희 연구원들이 가가지고 제발 공장 좀 세워주세요. 저희 잠깐 뭔가 테스트 해볼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연구하려면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도 돌려보고 그리고 가끔 사고도 내야 돼요, 이거는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의 노력을 했고요, 이거는. 예. 그리고 뭐 그런데 저희 노력이 가상했는지, 예, 저기 그 20년 전에 저희 일했던 그 당시에 신성기엔지였는데 그 기업이 이제 자동화 사업이 분리됐어요, 최근에 시너스텍이라고. 시너스텍 회장님이 그냥 그러려면은 그냥 공장에 있는 거 몇 대 가져가라. 큰 결단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 시스템은 무선 전력입니다. 무선 전력. 무선으로 공급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 강소기업, 이건 삼성이나 우리나라 반도체는 다 이 기업 걸 쓰거든요. 무선 전력 그 파워 솔루션. 그게 그린파워. 예, 그린파워의 조종국 대표님은 또 카이스트 전기전자 박사 출신이시고요. 그분도 이제 흔쾌히 지금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무인으로 가는 AGV 시스템들, 무인. 근데 무인에 이제 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업체가 있습니다. 그 오므론이라고 그 제어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오므론의 로봇 사업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런 테스트 베드 구축하니까 또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너스텍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리드 인베스터 같이 리드 이 도네이션을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이 여러 업체들이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장비 실험은 유의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유일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오히려 이걸 보고 이제 반도체 자동화 하시는 분들이 연구원들을 보내겠다 이쪽에 좀 받아달라. 네. 그건 오히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국제화라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는 걸 국제화로 생각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해외 학기 참석하고 해외 전을 내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의 진정한 그 국제화는 해외 석학들이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국제화가 아닐까. 예. 그러려면 이런 설비가 갖춰져 있고, 이런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짜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조는 제가 그 신문에 칼럼도 썼는데요. 대한민국의 그 세계 1등. 대한민국의 세계 1등 기업들이 있는데 왜 1등
학교는 없냐.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게요. 예. 자, 그리고요. 그럼 이렇게 봐야죠.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1위다. 그러면은 반도체 공부하러 한국에 와야 돼요. 조선이 1위다. 그럼 조선 공부하러 한국에 와야 돼요. 예. LCD가 1위다. 그럼 LCD 공부하러 1위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외국인 학생들 많아도 반도체 잘하기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학생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메카인 거제도에 외국에서 조선 공부하러 거제도 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스마트 제조 쪽은 대한민국이 일단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위해서, 현장은 예. 앞서가고 있는데 네. 오히려 학술이 못 따라가는. 근데 학계가 못 따라간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거는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학계가 굉장히 잘났기 때문에 학계가 이제 산업계에 한 수 가르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산업계 배울 게 더 많고, 예. 그리고 그 학문도 새로운 학문이 창출되려면 산업계에서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산학이 뭐 이런 이야기 드리면은 또 교수님들은 또 다른 교수님 의견도 많으시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그 라이트 형제나 에디슨 같이 이런 새로운 하나의 학문 창출 그 정도의 이거를 비전을 가지고 가야지 1대1을 하지. 이게 남들 1등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디 뭐 논문 몇 개 썼다더라, 또 누구의 뭐 어떤 유명한 교수가 저널 에디터가 몇 명 있다 하더라, 이런 기준으로 따라가면은 만년 그냥 그 세컨 클래스 2주밖에 안 되거든요. 인류라는 거는 내가 내 가치를 만들고 내가 이 가치 때문에 나는 이 가치로 인류를 하겠다. 너네들 따라와. 이래야지 1위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말 그대로 리더네요. 예, 그게 리더잖아요, 이게. 남이 만드는 가치를 따라가는 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랩통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가다 보니까요. 훨씬 더 좋은데요. 네,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AI에 좋은 페이퍼 쓰는 것도 좋은 거지만 지금 저는 AI 쪽이 좀 우려가 되는 게 마치 무슨 어느 학교에 페이퍼 몇 개 냈다 이게 경쟁이 되고 있어요, 이게요. 예. 실질적인 산업계 임팩트보다는 나는 어디 페이퍼 낸 학생들은 또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어디 페이퍼 썼다더라 그러면 너 그거 쓰냐 나는 왜 못 쓰냐 막 자괴감. 제발,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와 함께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임팩트를 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야 이런 학생들이 진짜 우수 학생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크거든요, 이게는요. 지금 우리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붙는다. 글쎄요. 예.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삼성이 내가 개발한 기술이 삼성전자에 활용이 된다. 그런 학생들이 탑 컨퍼런스에 발표한 학생만큼 이젠 이 가치를 인정받아야죠. 그런 학생들이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AI 프랑스가 지향하는 예.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 실용 AI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저희 대덕은 진짜 기회가 좋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대덕은요.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렇게 남들이 만드는 그런 가치를 따라서 모방하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가치를 만들고, 그리고 뭐 대준씨 워낙 잘 도와주시고 옆에 세종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카이스트랑 또 연구 이 단지에 계신 이 연구원들이 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 주성문 박사님 원자력 연구원에서 네. 이런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AI 시스템은 증명이나 보장이 어렵다. 네, 세이프티나 성능의 보장이 크리티컬한 산업에서는 AI를 적용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일종의 세이프티 넷을 깔아놓았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델 리그로요. 그리고 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그라운드 트루스보다는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사후에 해석이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가 있는데 전혀 해석이 못하는 경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파고 대국에서 이국제인가
그때 뭐 몇 수였죠? 그때가 알파고가 실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1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수가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가 바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은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조마조마해서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시전을 내리더라도 일단은 그걸 한 90%는 사람이 보고 해석은 가능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는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에 쓰는 거는 이 학문에서 페이퍼를 쓰는 거는 이 탑을 추구를 하지만 산업에서는 우리가 지금 70점이면은 90점 정도만 되는 게 그것만 하더라도 좋은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구를 한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도메인 지식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 더 잘 되는 건데 그게 왜 잘 되는지 어느 정도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일단은 그 디시전 따르되 그게 아닌 거는 욕심내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하나의 장치와 프로세스를 만든다. 아니면 알고리즘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위에다가요. 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스타트업 발전조 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발전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정통적인 장치 산업에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요 그 전통적인 장치 산업이 그 스스로 그 혁신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그 계시는 구성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혁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대기업은 대기업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을 하려면 외부의 혁신을 많이들 요즘은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뭐 스타트업이 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장치 산업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모기업이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요, 요즘은요. 네. 그러면 이 갑을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들이 요즘 뭐 코퍼레이트 투자가 그렇게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스타트업을 위한 이러한 제조의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제조업 측면에서 지금 수익 나타난 스타트업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 당면한 고객이라는 스타트업을 검증하는 데 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스타트업의 실제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뭐 쉽지는 않겠죠, 이거는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검증하는 것들을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이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역으로요. 오히려 대기업이 살 길은 앞으로 이런 끊임없는 혁신. 근데 혁신은 그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 대기업의 마인드가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일단은 각을 세워서 조직화하고 그게 이제 성공하도록 만드는 게 대기업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은 그게 달라요, 이게요. 작은 석세스, 스몰 석세스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이제 여러 스타트업을 바탕으로 옥석을 가리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작은 실패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여기 와서 해봐. 안 되면은 어쩔 수 없고 보내고 해봐. 안 되면 보내고 그런 프로세스를 오히려 그 제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와서 대기업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대신 스몰 실패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샌드박스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기업에서 실질적으로 AI 인력을 올 때 논문 실적 등이 많은 가중치를 주는 게 큰 이유는 맞습니다. 그러게 이게 뭐 요즘은 이상하게 또 대기업에서 좋은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뭐 논문도 써라. 근데 좋은 논문을 써야 된다. 근데 제발 제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이 AI 컨퍼런스 거기에 논문 리뷰가 지금 완전 메스예요. 완전. 이게 뭐냐면은 논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리뷰할 시간도 없어요. 그거는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떤 논문이 선택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이름만 보고 좋은 논문 이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훌륭합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보고 계셨네요. 네. 여기 뭐 저희 테스트화에서 나온 결과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 못 하셨어요. 오늘 제조업의 미래를 밝힐 학생들한테도 제조업의 AI 적용이 정말 어려운 도전이고 보람이 있다고 이야기 좀. 네, 맞습니다. 이 제조 AI가 뭐 말씀드리다시피요. 물론 서비스업도 다 좋습니다. 뭐 카카오뱅크, 네이버 다 좋고요. 네, 다 좋은데 대한민국의 진정한 전 세계 글로벌 1등이 어떤 기업이 있냐? 제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AI 연구자가 우리나라 AI 연구자가 어떤 뭐 우리 서비스 업체에 일을 냈다. 주목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AI 연구자가 삼성과 일을 냈다. 이러면은 엄청난 주목을 받습니다. 사실 저도 제조업을 하면서 저도 뭐 학회에서 이런 학회 키노트나 이런 이 초청 강연이나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제 논문이 어디 나와서 그래서 뭐 이 플래너리나 아니면은 키노트에 초청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잘하는 제조기업과 일을 했다? 그러면 와서 이제 키노트로 초청을 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AI를 하시는 연구자들이 진짜 글로벌한 프리젠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조 쪽을 하는 게 진짜 패스트 트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환님 반갑습니다. 네. 홍성무 교수님. 예, 공주대 기계자동차공학부 홍성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제조 기술 및 소송 가공. 예, 전공이고 삼성전. 예. 제조 기술센터 출신들이 요즘 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 스타트업을 위한 제조 기술 세미나장이 만들어지면 저희 진행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짜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소송 가공,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절사, 그다음 캐스팅 이런 쪽들도 지금 저희가 또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요. 네, 그래서 이러한 원천 기술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사실 뭐 가공이나 아니면 밀링이나 아니면 뭐 캐스팅 그리고 또 뭐 인젝션 몰딩 이런 것도 다 실습을 다 했었거든요. 이게 선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술을 진짜 이 손으로 쓰는 기술을 알고 AI 기술이 있으면은 오히려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재능 기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세미나 감사합니다.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 유튜브 라이브 이게 처음입니다. 저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니까 재밌네요. 이거 뭔가 약간 중독될 것 같아. 이러가지고 약간 유튜버의 기분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촬영하러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말씀을 잘하셨고 너무 좋은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또 청중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또 말씀하셔야지 또 말하시는 기분이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저희도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네요.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긴 시간 동안 좋은 세미나 그리고 또 이런 토론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이제 계속 길어지면 계속 이제 갈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프렌즈 세미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함께 자리하시고.